안녕하세요. 저는 노현빈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에 있다가 지금은 투자증권에서 AI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기보다 낮게 있겠죠. 이거를 수학에서는 맥시멀이라고 불러요. 투자증권 회사에서 AI 총괄을 하고 계시다. 일단 비주얼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역대급으로 예, 교육 꼭 배워야 될 것 같은. 예. 오늘 강연은 일단 제 다른 소개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취미로 아르헨티나 탱고를 춤을 춥니다. 탱고를 추신다고요? 얼마 전에 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우와. 그래서 이제 탱고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들이 있는데 재즈 밴드도 한 20년 동안 베이스를 쳐오고 있고. 철학 책을 하나 쓰기도 했습니다. 연결점이 근데 저는 언뜻 잘 안 그려지는 게 이분 탱고 추셨다가 갑자기 책 썼다가 교육 관련 AI도 하셨고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이런 다양한 관심사들이랑 분야들을 막 말씀드린 이유가 네. 뭔가 상관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서로 다른 분야의 연결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뜬금없는 분야의 연결성이 할 얘기가 많은가 보죠? 제 전공이나 일 같은 거, 인공지능 아니면 취미들 이런 걸 보면 연결이 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게 제 안에서는 뭔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있던 생각을 가지고 이 분야 인사이트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요.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사실 과학을 잘한다는 거랑 뭔가 말을 잘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딱 거기 그 순간에 사용하고자 했던 의미에 절묘한 최적의 단어들을 쓰는 정교한 문장을 구사하더라고요. Junha is awarded the Fields Medal 2022. 안녕하세요. 07년도 여름에 졸업한 수학자 허준이입니다. 제 대학 생활은 잘 포장해서 이야기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레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뜬금없는 분야의 하나 연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높은 경지의 생각들을 다루던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그 정도 정교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자리를 뭔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도 다 알려주고. 근데 사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뜬금없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각 분야를 어느 정도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공부나 고상한 취미 이런 거일 필요도 없어요. 김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간장게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이건 동시에 있는 사람 많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방송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비트코인도 야, 그건 주식도 홍진경밖에 없다. 유일무이한 존재가. 방송에 김치에 주식에 비트코인 홍진경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아직 안 사가지고요. 후회하고 있다고. 예. 하지만 관심은 있어요. 조심해서 잘 나중에 따로 상담 좀 해주세요. 심리학에서도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학문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실험. 아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에요. 커넥팅 다트.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경험 하나하나들이 점이라면 그게 언젠가 연결될 거다. 네. 거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뒷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커넥팅 다트는 looking forward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 거라고 예측하고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 나중에 보니까 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구나.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사례도 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중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어요. 서체. 그 맞아요. 수업이 그때 당시에는 애플의 폰트로 연결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그렇죠, 못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사과체가 연결이 나온 거잖아. 그냥 관심 있는 것들 이것저것 계속 경험해 보는 건 나중에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될 거예요. 김상욱 교수님이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 파인만 같은 경우에도 그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능력이 있지 않았나요? 파인만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고요. 저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물리학자들한테 너의 물리적인 직관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파인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디슨보다도요? 에디슨은 여기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이거는 김상욱 교수님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이거는 진짜? 상대가 안 되는 아예 근데 왜 에디슨이 더 유명해? 더 유명한 것뿐이죠. 파인만과 비교할 만한 천재는 뭐 폰 노이만 정도? 스타일로 보면 칼 세이건 정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이분이 40대 중반부터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맨날 술집에 가서 연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술집에 앉아가지고 거기 술집에 있는 여성들을 그림 그리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나중엔 이제 이게 거의 부업이 돼가지고 그림을 팔아요. 네. 근데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팔았다가는 이름값 때문에 팔릴 거를 걱정을 해서 가명을 씁니다. 오세이라는 가명으로 이제 그림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파인만은 사실 그 악기, 그 봉고 드럼을 친 거로도 유명해서 그 다음에는 이 봉고 드럼이 수준급에 올라가지고 어디 가나 이제 봉고 드럼 막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 작가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질 있는 분, 저는 사실 배명훈 작가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작가분들 중에 다재다능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고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라고 하는 미국 SF 작가인데요. 작자들 중에 여성 작가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남자 작가들이 무슨 소리냐, 이 작가는 남자 작가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나중에 여성 작가인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SF계에서 좀 충격이었죠.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던 작가인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육군 항공대에서 항공사진 분석하는 일을 했어요. 정찰기가 가서 사진 찍어오면 그거 사진 분석하는 일을 했는데 이 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CIA에 발탁이 돼서 뭔가 요원으로 일을 했겠죠.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고 심리학 박사를 했어요. 네, 실험 심리학을 해서 박사를 했던 분이고 한 50대 정도부터 시작한 경력만으로도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다 자기 재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도 생각해보면 공대 나왔는데 이것만 하고 다녀가지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산 거예요. 입사를 그걸로 한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또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인사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얼핏 봤을 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의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더 희소성은 올라가겠네요. 내가 깊이 파고만 들어간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거를 동시에 한 사람이 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 덕질이어도 좋은 거고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괴상한 패션 철학일 수도 있고 뭐 요리일 수도 있겠죠. 뭔가 뜬금없어 보여도 그 자기의 그런 관심사에 매진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뜬금없는 분야들을 깊게 이해를 하면 인공지능은 절대 여러분을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의 힘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다른 말로 저는 이거를 생각의 체급이라고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홍진경 씨 얼마 전에 그 중학교 수학 검정고시도 도전하셨잖아요. 네네. 여러분
재밌는 구경하러 오셨네요. 첫 번째 문제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보시면 딱 답이 나오시나요? 그럼. 오, 빠르네요. 맞았습니다. 1번 보자마자 맞았습니다. EMI 3이 나왔습니다. EMI 그러면 자 지금 이것만 제대로 고치면 만점입니다. 오! 현재 시간 2번! 2번으로 나왔는데 4번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만점인데요. 근데 공부하기가 조금 옛날보다 수월하다고 느끼지 않으셨나요? 네. 중학생 때보다?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되게 풀리는 거야. 이해도 쉽게 되고. 왜 그러지? 그거 왜 그런 거야? 나 진짜 그거 느꼈어요. 이게 그 수학 공부가 더 쉽게 수월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홍진경 씨의 생각에 체급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똑같은 그 시기라도 선생님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그냥 딱 얘기하셔도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를 한번 떠오르면 초등학교 때 뭐 배우던 것들이 되게 어렵죠. 막 두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세 자릿수 곱셈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근데 막상 중학교에 가고 나면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이 돼서 똑같은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엄청 쉬운 건데 왜 한 20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안 했지 이거를? 네. 이런 쉬운 거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뭔가 책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읽히는 거예요.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로 그 생각의 체급이 커진 예입니다. 그 라이트급, 헤비급 이런 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kg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잘 해도 200kg짜리 사람이 이렇게 밀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체급이 있듯이 뭔가 생각에도 비슷한 어떤 체급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를 다닐 때 저희가 보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두 가지 부류가 저는 있었는데요. 한쪽 분야는 그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1년 내내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다른 쪽 하나의 그룹은 뭐였냐면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똑같은 내신 학교 시험을 보는데 전교 1등이 1년 내내 내신 공부하는 사람의 그룹에서 나올지 올림피아드 공부만 하다가 일주일 벼락치기 한 학생에서 전교 1등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시험 때문에 공부한 시간은 막 10배 차이가 나는데 그럼 올림피아드 공부한 사람이 10배 똑똑한 거냐? 그럼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의문이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드디어 풀렸었습니다. 수학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수학 공부는. 정말로 복잡한 논리적 구조를 다룰 수 힘만 기르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궁금해요. 보면 쉬워요? 뭔가 그 논리적 구조 때문에 정신은 잃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과 책들이 조금 수월하게 읽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사실 수학과에 나온 친구들이 조금 논리적 무결성을 강조하는 결벽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간의 대화를 할 때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면 이제 막 비난을 당하니까 이제 뭔가 연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친구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문장의 그 구사하는 해상도가 좀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무서운 과구나. 네, 국영수 같은 과목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수학이 꼭 끼는 이유가 사실 수학이 이 다른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기초 체력을 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버겁다, 못 따라가겠다 학교 수업을 그러면 사실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게 내가 그 전 학년에서 수학에서 얻어냈어야 했는 그 생각의 힘을 못 가지고 온 건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 체력들을 그 학년마다 주는 게 수학인데 초등학교 3학년에 그 근력을 가지지 않은 채로 5학년이 돼버렸으면 5학년 국어나 사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논리적 구조가 이제 버거울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그럴 때 한번 그 과거의 수학들을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수능 점수 미리 알 수 있다. 모든이야? 우리들이 어떤 점수를 맞을지에 대한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교육과 인공지능이 연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겠죠? 일단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들, 수능을 네. 봐야 일단 점수가 나오는 건데 AI를 활용을 해서 수능 점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미국 수능인 SAT가 있는데 그 SAT를 한번 이 학생의 시험 모의고사를 가지고 뭐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네네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저 1320 그다음에 500 이게 뭔지를 좀 1320 뭐 수험 번호예요? 1320은 그 모의고사에서 예측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점수? 네. 그래서 저 1320은 이제 예측되는 점수죠. 1600점 만점의 시험에서 1320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읽기 쓰기는 530점, 수학은 790점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식의 예측들을 하는 중입니다. 그럼 MIT 아까 저 학교 저기 응시했을 땐 합격 어려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SAT가 1600 만점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실제 시험 때는 뭐 100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몇 문제를 풀어봐도 얼추 저렇게 높은 확률로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요즘 AI를 활용하는 그런 시험들은 10분의 1 정도만 풀어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을 해줍니다. 야.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네. 저희가 수학 막 50문제, 뭐 50문제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나야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훨씬 적은 문제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았냐 틀렸냐만 보는 게 아니라 몇 초 걸렸냐, 얼마나 답을 바꿨냐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문제 수를 확 줄일 수가 있고 더 적은 수의 문제로도 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냥 보통 어떤 영어 공부하는 영어 앱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앱들이 듣기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그냥 문법 문제만 풀고 그냥 읽기 문제만 풀었는데 듣기 실력을 예측해줘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냥 문법을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듣기가 이 정도 되더라라는 게 그냥 데이터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해주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뭘 켜서 뭘 검색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 오래 멈춰 있었고 어느 걸 빨리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인공지능이 나의 취향에 맞는 광고나 뭐 콘텐츠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거를 잘 푸는 문제, 나한테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이 돌아간 문제, 오답, 정답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오답률을 예측한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이 맞힌다, 틀린다 이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확률로 맞출 거고 몇 퍼센트 확률로 틀릴 것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날씨로 치면은 뭐 비가 온다 말다 이게 아니라 강수 확률 뭐 몇 퍼센트 약간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능성 위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니 진짜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학생의 지금의 이 데이터, 결과 데이터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많이 오를까를 골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맞겠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에만 그냥 두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확률 싸움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개선되는 뭐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뭐 알파고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뭐 활로를 막으려고 놓거나 뭐 돌을 따먹으려고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길 확률을 극대화하다 보니 뭔가 돌을 따먹기도 하고 어떻게 길을 막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다 이기는 거잖아요. AI도 뭔가 약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실력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주는데 약점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고 난이도도 조절하고 그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거죠.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가 두는 걸 보면서 몇천 년 동안 연구했던 우리의 바둑 기보가 알파고가 비슷하게 두는 걸 보면서 우리의 연구가 수학적으로 되게 최적화된 거였구나, 헛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다고 하듯이 교육에서도 뭔가 AI가 실력을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렇게 만든 교육 AI가 아예 뭐 이상한 건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